안녕하세요. 리투아니아 비커 채널 정희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성준입니다. 벌써 저희 비커 채널이 10번째 이야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한 편 한 편 만들다 보니 어느덧 10편까지 쌓였네요, 벌써. 근데 오늘 이 테이블 위 소품들을 보니까 촬영 끝나고 좀 큰 파티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좋은 아이디어예요. 근데 작은 파티에 앞서서 오늘은 한번 이 소품을 따라서 리투아니아와 술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흔히 간과하기 쉽지만 인류는 술을 빚으면서 삶을 크게 바꾸어 갔어요. 그러니까 인류가 20세기 들어서 이제 육종과 화학 비료를 통해서 이제 기아를 많이 극복을 했지만 그 전까지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굶주렸던 것이 현실이거든요. 이와 같은 열악한 식량 환경 속에서 술은 때로는 대체 영양원이자 그리고 또 배고픔을 잊게 해주는 심리적 위안이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가서 공동체를 묶는 매개였으며 종교 의례를 완성하는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술은 인류 문화 발전에 아주 중요한 동반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묶는 매개다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 전 우리 대사관이 주관한 K-클래식 콘서트가 떠오릅니다. 행사 직전 국경인 리셉션에서 안동소주와 막걸리 같은 우리 전통주들을 함께 소개했잖아요. 이는 단순히 술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 문화에 대한 호기심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한국과 리투아니아를 연결하고자 하려는 저희의 노력이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K 클래식 콘서트 직원들 모두들 힘 합쳐서 준비를 했고, 그리고 지금 앞에 앉아 계신 이우정 인턴님도 큰 역할을 했죠.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느끼게 됐던 거는, 저는 우리 전통주를 알리려면 먼저 또 상대방의 술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를 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마음으로 리투아니아와 술이라는 이야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아는 것, 정말 중요한 말이죠. 그럼 오늘은 술을 통해 리투아니아의 사회, 역사, 그리고 사람들의 생활까지 알아볼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리투아니아 술의 역사는 와인으로 출발한 유럽의 서부 남부와는 다른 경로로 길을 걸었다고 들었어요. 아시다시피 술은 기본적으로 당분을 효모가 발효를 시켜서 이제 알코올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보통 당분이 많은 과일,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포도, 와인에서 술이 제일 먼저 생겨났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당분을 포함한 과일주가 원래는 전분을 당분으로 바꿔서 발효를 시켜야 되는 곡물주보다 당연히 빠를 수밖에 없는 게 인류학적으로 당연한 문제고요. 하지만 이 리투아니아 지역, 여기 포함한 여기 북위 55도 부근의 발트 지역에서는 짧고 서늘한 여름 때문에 아무래도 과일을 재배하기가 매우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포도주, 와인에 대한 전통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사과나 산딸기, 베리류의 과실주가 있기는 하지만 그건 지역적 특성이지 민족적 전통이라고 부를 만한 술을 만들지는 않았다고 봐요. 그렇군요. 그런 배경이 있군요. 그러면 오늘 어떤 술부터 시작할까요? 예, 리투아니아 술 얘기는 이곳에서 가장 대중적인 술, 그러니까 맥주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리투아니아어로 맥주는 알루스라고 부릅니다. 11세기 무렵에 리투아니아에서 맥주 양조가 이루어진 기록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에 따르면 리투아니아에서 맥주는 말 그대로 1000년의 역사를 지닌 술인 셈인 거네요. 이러한 중세 시기에 이제 맥주는 추수제, 결혼식, 그리고 마을 잔치 등 매우 특별한 시간에 이제 빚어 마시는 술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금 생각을 해보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막걸리처럼 땀 흘린 뒤에 이제 목을 축이는 노동주도 아니었고, 프랑스나 이탈리아처럼 이제 항상 식사에 곁들이는 반주도 아니고, 서유럽의 맥주처럼 물 안 좋은 곳에서 이제 물 대신 많은 맥주 같은 그런 일상적 음료도 아니었던 거죠. 술이라고 했을 때 매체에서 흔하게 그려지는 이미지는 그 심슨 가족의 호머 심슨? 아빠요. 네. 짱구는 목말려의 짱구 아빠가 아빠만 나오네. 네. 퇴근하고 나서 이제 술 한 잔으로 삶을 달래는 모습.
혹은 운동한 뒤에 시원하게 마시는 맥주 같은 CF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예전 리투아니아 사람들에게 맥주는 그런 개인의 음료라기보다는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중세의 리투아니아 보통 사람들에게는 이제 맥주잔을 서로 나누고 돌리는 행위가 뭐 우리는 하나다라는 뭐 선언적 의미였던 것 같아요. 농민들은 집집마다 맥주를 조금씩 빚을 줄 알았기 때문에 뭐 이게 나중에 이제 크래프트로 이제 전통이 내려옵니다만 어쨌든 자주 마실 수는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특별한 계기에는 귀족과 농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술로 맥주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로서의 연대감을 들이키는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리투아니아 맥주에 들어가는 특징적인 재료들이 있을까요? 뭐 기본은 이제 보리 메가 그러니까 보리를 이제 싹을 틔워서 만드는 메가가 되겠지만 리투아니아 맥주에는 그 호밀이 많이 들어가요. 여기 호밀빵도 네.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좀 씁쓸하면서도 묵직한 풍미를 냅니다. 그리고 뭐 일부 지역에는 메밀 맥주도 메밀맥주요? 있다고 그래요. 메밀 맥주 전통도 이어져나서 그 아까 얘기한 뭐 소규모 크래프트 저 양조장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뭐 특산품 형태로 재현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리투아니아에서는 이제 빵의 재료와 술의 재료가 같다 보니 빵이 술이고 술이 곧 빵이다. 뭐 이런 말도 있다고 그래요. 보리, 호밀, 메밀 다 빵을 만들 수 있는 곡물들이잖아요. 그러면 리투아니아에서 유명한 맥주 브랜드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기 이제 우리 좀 가져온 게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카오나스의 볼파스 엥겔만, 그 다음에 클라이페다에는 슈비트라스라는 이제 상표가 있대요. 슈비트라스는 1784년에 설립된 가장 오래된 양조장이고요. 그 다음에 볼파스 엥겔만 또한 뭐 19세기 중반 한 100년쯤 뒤죠. 창업해서 지금까지 영업하고 있는 뭐 나름 유서 깊은 양조장들이에요. 특히 그 볼파스 엥겔만의 경우에는 지금 생산량의 거의 3분의 1을 해외로 수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도 전문 주류점이나 아니면은 일부 대형마트, 드물게는 뭐 그 해외 맥주 그 판촉 행사하는 편의점에서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이런 그 대형 양조장 말고 수제 맥주, 크래프트 비어는 세계 맥주 애호가들에게 뭐 숨은 보석으로도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리투아니아 맥주가 한국에도 수입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 브랜드들을 한번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리투아니아 사람들은 맥주를 얼마나 좋아하나요? 예, 그래서 한번 그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뭐 공식적인 자료는 아닌 것 같고 비주얼 캐피털리스트라는 사이트를 찾아봤었는데요. 거기 이제 유럽 국가별 통계, 뭐 지금 아마 자료 화면으로도 나오고 있을 텐데 2023년 리투아니아의 1인당 연간 맥주 소비량은 약 103리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위는 체코는 좀 그 부드바이저, 그러니까 버드와이저의 이제 고향이니까 거기가 제일 많이 소비하는 것 같고요. 2위는 오스트리아고, 그러니까 리투아니아가 2위인 오스트리아와 큰 차이 없는 3위를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리투아니아 사람들이 맥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술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기 테이블에 도자기로 만든 예쁜 술병이 보이네요. 2병 샀죠? 네. 네. 병 디자이너로 봐서는 뭔가 리투아니아의 전통주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건 어떤 술일까요? 네, 요거는 꿀로 만든 벌꿀주, 예, 미두스라고 합니다. 원래 벌꿀술은 뭐, 그러니까 원래 인도에서부터 유래된 아주 유서 깊은 술이라고 해요. 이것도 되게 오래됐어요. 뭐 일설에 따르면 그 한자 꿀 밀자랑, 그러니까 여기서 부르는 발음인 미두스, 그 다음 영어로 하면 미드라고 부르거든요. 이 세 개가 모두 같은 어원에서 비롯되었다는 설도 있더라고요. 꿀밀, 미드, 미두스 다 발음이 비슷하네요. 이렇게 미두스는 리투아니아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주이자 흔히 뭐 신들의 술이라고 불립니다. 그 발트 신화에서 꿀은 태양과 생명을 상징했고
그래서 이 꿀은 신에게 바치는 신성한 제물이었어요. 그래서 미두스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약간의 신화적 의미를 지니기도 해요. 신화적 의미를 지닌 술이라니. 제가 들은 바로도 미두스는 맥주와는 다르게 귀족과 왕실의 술이었다고 하던데요. 뭐 맞습니다. 일단은 포도가 아까 자라지 않는 이 환경이잖아요. 이런 와인 전통이 없던 리투아니아에서 미두스는 이제 와인의 대체품, 고급 와인의 대체품이었던 거죠. 그래서 귀족 연회 기록에도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실무관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사실 여기 발트는 좋은 꿀 산지로 되게 그렇죠. 유명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꿀은 원래 귀한 상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농민은 평소에 맛보기 어려웠고, 귀족들이 주로 소비를 했고, 농민들의 경우에는 아마 결혼식이나 큰 축제에서만 조금씩 나눌 수 있었던 술인 것 같아요. 역시 미두스는 맥주같이 대중들이 함께 마시는 음료라기보다는 귀족의 술이었고, 때로는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특별한 술이었겠군요. 그런데 꿀이 삼투압이 높고 항균 성분이 많아서 그냥 둔다고 해서 발효가 잘 되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미두스를 만들려면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꿀은 당분이 풍부하지만 발효가 원래 당분이 너무 세서 그 효모균이 살 수가 없어가지고 발효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을 적당하게 섞어서 당도를 낮추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효모를 넣어서 발효를 시키는 그런 방식을 택하거든요. 거기에다가 꿀물도 끓여서 잡균도 없애는 과정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미두스는 단순히 달콤한 술이라고만 우리가 의미하기에는 자연의 선물에 거기에다가 인간의 지식 그리고 열심히 또 정성을 더해야 만들어질 수 있는 술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설명을 들으니까 미두스가 더욱 귀하고 또 정성이 담긴 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통적으로 이렇게 도자기 항아리에서 발효시켰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 도자기 모양의 병에 담긴 미두스를 흔하게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미두스 제조의 전통이 끊긴 적이 있어요. 18세기, 19세기에 우리 저번에 쿠로니아 사주 때 얘기했었잖아요. 벌목이 막 이루어지면서 숲들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숲에서는 이제 양봉, 그러니까 벌을 키울 수 있는 전통이 많이 사라졌었거든요. 그러니까 벌꿀이 없고 미두스도 생산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20세기 들어서서 이제 다시 미두스가 이제 상업적으로 생산이 되었어요. 그래서 귀한 술이죠. 그래서 현재의 대표 브랜드로는 이제 1959년, 그러니까 아까보다는 이제 많이 뒤로 올라왔죠. 여기서 리에투비 슈카스 미두스, 그러니까는 리투아니아의 미두스라는 이제 대표 브랜드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회사고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만든 스타클리 슈케스 미두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샴페인처럼 샴페인도 샹파니아라는 지역에서 이제 생산된 것만 샴페인이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유의 지리적 보호 표시를 받은 제품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트라카이 미두스 보일 텐데 리투아니아의 최고 관광지죠. 그러니까 리투아니아 최고 관광지 이름을 딴 미두스. 이거는 이제 공항 면세점 같은 경우에 가면은 관광객들한테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소규모 양조장인 슈슈베스 미두스 이런 양조장도 있는데 이것도 꿀 본연의 풍미를 살려서 고급 수제 제품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화에서 비롯한 미두스는 과거에는 귀족의 술로서 사랑을 많이 받았고 지금은 관광객들이 꼭 찾는 기념품이 된 거네요.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리투아니아 대표 술답습니다. 다음에 한국에 갈 때는 저도 한 병, 2병 사가야겠습니다. 2병. 좋은 생각 같아요. 예, 이처럼 미두스는 리투아니아 술 문화의 뿌리이자 그리고 지금도 달콤한 역사로 이어지고 있는 술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좀 더 도수가 높은 센 술을 얘기해 볼까요? 정실문관님 앞에 있는 그 술이요. 네, 바로 보드카인데요. 러시아나 폴란드뿐만 아니라 리투아니아에도 보드카 문화가 뿌리 깊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리투아니아에서 이 보드카는 이제 단순한 술이 아니라 또 이게
굉장히 역사적으로 얽혀서 러시아 제국과 소련 지배의 그림자와도 연결된 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제국은 원래 보드카에 세금을 매기고 전매 제도를 통해서 재정을 충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땀 흘려 거둔 곡물, 그러니까 아까 보리, 호밀, 밀 같은 작물을 일부러 술을 만들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식량으로 쓰는 것보다 술로 만들고 세금으로 걷는 그런 차원에서 보드카가 생산이 됐던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7, 18세기에는 뭐 이런 작물들 말고도 감자도 본격적으로 보드카 원료로 쓰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드카는 뭐 마시면은 뭔가 위안을 주고, 물론 독한 술이기도 하죠.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뭔가 리투아니아가 식량을 수탈당하고 그래서 국가 재정을 남한테 바쳐야 되는 그런 부분을 뜻하는 상징이기도 했어요. 저는 보드카 하면 무조건 감자만 생각을 했었는데 원래는 곡물로도 만든다는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 사실 역사적으로 보리, 호밀, 밀 같은 곡물을 이제 증류해서 만드는 게 이제 보드카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지금 아마 곡물 들어가 있을걸요. 네, 감자는 후대에 값싸고 전분이 많아서 이제 농민층 중심으로 퍼졌을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고급, 그러니까 상업용으로 만드는 보드카는 대부분 곡물 기반입니다. 감자가 아니고. 리투아니아 보드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곡물 보드카가 중심이었고 감자는 후대에 와서 싼값에 대량으로 생산하게 되면서 보드카는 감자로 만든다는 이미지가 생긴 거군요. 한국의 소주하고도 경우가 비슷한 것 같아요. 전통 증류식 소주는 쌀을 증류해서 만들었지만 희석식 소주는 원료가 또 바뀌었잖아요. 네, 그렇죠. 한국의 전통 소주는 뭐 아시다시피 뭐 안동소주 우리 그 K 클래식 콘서트에서 본 것 같은 경우는 쌀 증류주예요. 근데 이게 해방 이후 뭐 식량 사정 때문에 이제 쌀을 쓰지 않고 밀가루로 만든 주정을 희석해서 소주를 만들었죠. 요즘은 이제 더 나아가서 그 남미에서 재배되는 타피오카라는 작물이 있어요. 예, 이 타피오카 전분을 가지고 고구마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소주를. 그래서 그걸 전분을 가지고 주정을 만들어 가지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소주가 남미가 원래 알코올의 원산지라고 하면 사람들 다 믿지 않을 텐데 그래요. 그래서 이런 대량 생산형 희석식 소주와 마찬가지로 보드카도 고급 재료가 아니라 값싼 원료를 쓰는 경우에는 대중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맥주가 공동체를 묶는 술이었다면 이 보드카는 권력과 경제 구조 속에서 확산된 술이네요. 그러면 지금 리투아니아에서 유명한 보드카 브랜드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가장 대표적으로는 스툰브라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906년 카우나스에서 설립된 가장 오래된 양조장인데요. 그러니까 스툰브라스가 리투아니아 말로는 이제 들소, 바이슨이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스툰브라스 센트널이라는 제품은 이제 보면은 투명한 병 속에 그렇죠? 밀줄기 한 대가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데 농업의 뿌리를 잊지 않겠다는 이제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회사에서 만들어진 리투아니안 보드카 있거든요. 바로 옆에 있는 건데, 예. 현재 뭐 리투아니아 시장 점유율이 1위 브랜드로 이제 뭐 플래티넘, 요거는 골드일 거예요. 오리지널, 크랜베리 등 다양한 라인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보드카 종류들은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 막걸리와 소주가 있듯이 리투아니아에는 맥주부터 미두스 그리고 보드카까지 이어지는 이들의 나름의 술 문화가 있네요. 다만 이 보드카에는 조금 더 씁쓸한 역사가 담겨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리투아니아에서 보드카를 이야기한다는 거는 단순히 뭐 독한 술이다. 그런 독한 술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리투아니아 보드카의 맛에서 제국 지배와 식량 수탈 그리고 서민의 삶의 쓰디씀을 엿볼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술 얘기를 하다 보니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리투아니아 사람들이 술을 워낙에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살짝 과장을 조금 보태서 이 주변의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보면 술이 이 마트 진열대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것 같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술을 좋아하는 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적은 없나요? 네, 사실 리투아니아는 오랫동안 유럽에서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지금 WHO 통계 자료가 나가고 있을 텐데요. WHO 통계에 따르면 2010년대 초반까지 리투아니아 성인의 1인당 연간 알코올 소비량이 12에서, 그러니까 순수한 알코올만 얘기하는 거예요. 12에서 15리터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술을 적게 마시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통계랑 비교를 해보면 어느 정도 심각한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리투아니아에서 가장 심각하게 소비했었던 2014년을 예로 들면 한국은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이 약 9리터가 조금 안 되거든요. 리투아니아는 15리터를 넘었어요. 차이가 꽤 큰데요? 그런데 최근 2022년 자료를 보니 그래도 조금 개선이 된 것 같아요. 한국과 리투아니아 두 나라 모두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이 조금 줄어들면서 예전만큼 큰 격차가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리투아니아는 많이 줄었죠. 우리는 네. 이제 조금씩 줄고 있는데, 예, 이러한 배경에는 2017년, 18년부터 시작된 아주 강력한 규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가게들은 평일 저녁 8시 이후, 그다음 주말 오후 3시 이후에는 술을 판매할 수 없게 되었고요. 술은 또 대중매체나 뭐 5개 광고판 뭐 이런 데서 광고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많은 데서 공원 거리에서 당연히 야외 음주할 수 없고요. 이러한 노력들 때문에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이 크게 줄고, 그리고 알코올 관련 사망률도 조금씩 감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늦은 시간에 마트에 가면 술 진열대 쪽으로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금줄 같은 게 쳐져 있었던 거군요. 그거 재밌는 거 아세요? 8시 전에 사람들이 사고 나면은 사람들이 술 계산하라고 쫙 비켜줘요. 빨리 계산하고 나가라. 8시 이후에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먼저 앞에 섰던 사람이 비켜주기도 해요. 네.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술을 많이 마시긴 하지만 또한 리투아니아는 술 때문에 고생한 역사를 잊지 않으려는, 그리고 술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또는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들을 함께 하고 있는 나라네요. 예, 그냥 단순히 뭐 술 맛이 어떻다, 어떤 술이 있다라는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오늘 리투아니아와 술 이야기는 이제 문화, 역사, 그리고 뭐 사회 문제와 정책 대응까지 모두 아우르는 그런 종합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술을 한번 선택을 해봤어요.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리투아니아의 술에는 다양한 사회적, 역사적 배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동체를 묶어주는 맥주, 신화와 귀족의 술이었던 미주스, 그리고 권력과 경제 구조 속에서 자리 잡은 보드카까지 리투아니아 사람들의 삶과 역사가 고스란히 이곳에 담겨 있네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술 때문에 겪었던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강력한 제도적 노력까지 더해지고 있죠. 술은 즐거움의 매개이자 또 그리고 사회적 숙제이기도 합니다. 역시 술은 한 나라의 문화와 사회를 비추는 거울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 비커 채널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10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엔 또 다른 리투아니아 이야기를 한번 찾아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